이제 자주 반복되는 연결이 있는 신경세포 네트워크인 이제 LNA는 이제 LNA라는 시퀀스 데이터에서 장거리 관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데 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장거리 연결 모델링을 이제 개념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숨겨져 있던 정보를 활용하기만 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의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 숨겨진 상태를 TH1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제기 노드가 어떻게 연속 노드로 펼쳐지는지 이 3.1의 그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자주 반복되는 연결이 있는 신경세포 네트워크인 RNA는 이제 다음 방정식으로 이제 순환신경망의 수학적 정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X는 이제 T번째 시퀀스 입력이고, 이제 W는 가중치 행렬이고, 이제 B는 바이어스 벡터입니다. 이 T- 인 이 타임 스탬프에서 이제 RNA가 표준 신경망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T-1 타임 스탬프에 숨겨진 상태에서 이제 이 보시는 수치와 같이 이제 타임 스탬프에 숨겨진 상태로의 추격 연결이 있습니다. 이 RNA는 계산이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이제 가중치의 변화가 거의 없어 이제 훈련이 필요 없는 소실 경사 문제와 이제 가중치의 변화가 커서 훈련이 불완전한 폭발 경사 문제와 같은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RNN이 이제 새로운 정보를 포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역전파 기술은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그라이언트 폭발 문제는 이제 파스칼은 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잠재적 해결책으로 이제 그라이언트 노멀 클림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소실 그라데이션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으로 유연한 제안되었습니다. 이 제한된 솔루션은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총체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RNA는 이제 시퀀스 처리, 특히 이제 주변 컨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처럼 이제 일시적인 연관성을 감지할 때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염기 서열이 매우 길면 이제 장기적으로 관련된 지식이 손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LSTM의 이제 개발로 이어진 돌파구는 이제 메모리 셀과 게이트를 아키텍처에 통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호 전송되는 방식을 매우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또한 원래의 LSTM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이 각각 그 자체로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경망 형태 중 하나인 이제 게이트 순환 유닛 GRU 네트워크입니다. 이 GRU 업데이트 게이트의 아키텍처는 이제 입력 게이트와 망각 게이트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LSTM보다 덜 복잡합니다. 그 결과 이제 GRU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합성고 신경망은 이제 화제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CNN이라는 이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이제 RNA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CNN은 레이어를 컨볼루션 필터와 결합하여 이제 로컬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이미지 처리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CNN의 계산된 결과는 입력 요소의 최종 표현을 나타냅니다. GRU는 이제 매개 변수 수가 적고 중간 정보를 저장하는 특별한 셀이 없는 RNA 변형으로 배포가 더 간단하고 시퀀스 학습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 논의로는 이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위한 CNN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신경망은 이제 다른 NLP 기술에 비해 정확도의 한계가 있고 이제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CNN 아키텍처는 컨볼루션 필터와 레이어를 활용하여 이제 로컬 특징을 성공적으로 추출함으로써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포스테킹 개체명 인식인 NER, 이제 기계 번역, 영어 문법, 오류 수정 및 이미지 캡션을 포함하여 이제 NLP의 몇 가지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다룹니다. 이제 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사 태킹 또는 이제 POS 태킹,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POS 스태킹 시스템은 수행하는 구분 기능을 기반으로 각 단어의 고유형 태그를 할당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태킹은 이제 기계 번역, 정보 검색, 문법 평가 등 자연어 처리로 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태그 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컨텐츠 오픈 NLP 이제 스탠폴드 타겟 이제 및 파이썬을 이제 NLT K4 모두가 같은 다양한 NLP 패키지가 이러한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제 포스태킹 알고리즘은 이제 규칙 기반이거나 확률적일 수 있고 이제 각 범주에는 고유한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명명된 엔티티 인식은 이제 NER의 약자라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는 이제 NLP의 명명된 개체 인식이고 이제 테스트 말뭉치에는 개인, 그룹, 위치, 숫자, 날짜 등 개체의 이름을 추출하고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NER 접근 방식은 수동으로 생성된 태거 속성에 의존하고 작은 데이터 세트를 제한하는 반면 이제 현대 접근 방식은 이제 LST 및 CNN과 같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주제에 따라 이미지 분류를 할 수 있는 태거 모델을 만듭니다. 또한 이제 신경망을 활용하는 번역 소프트웨어로 이제 기계 번역인 MT는 이제 원본 텍스트나 오디오 녹음 대상 언어 텍스트나 오디오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MT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이제 이중 언어 텍스트의 말뭉치에서 생성된 통계 모델을 사용하는 반면 이제 최근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순차 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신경 기계 번역 NMT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NMT의 성공은 주의 프로세스 및 인코더, 디코더 모델과 같은 딥러닝 기반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합니다. 신경 기계 번역에서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 및 주의 기반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확률적 경사화가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번역을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차원 인뱅딩이 더 나은 결과를 생성하지만 저차원 인뱅딩은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 놀라운 정도로 효과적이고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고 이제 인코더 및 디코더 레이어 깊이가 반드시 4레이어보다 높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제 양방향 인코더는 시퀀스 단어의 최근 과거와 이제 즉각적인 미래를 모두 설명하는 이제 표현식을 생성하는 데 있어 단방향 인코더보다 성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LSTM의 셀은 이제 많은 경우에 GRU 셀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윌센맨과 이제 러시가 발명한 빔 검색은 이제 보다 정확한 대상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NMT 워크로드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이상적인 빈 검색 크기는 일반적으로 5에서 10 범위입니다. 아담 또는 이제 SGD와 같은 이제 훈련 중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의 성능은 드롭아웃 레이어 및 잔여 연결과 같은 추가 하라퍼 파라미터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제 NMT 모델은 제한된 어휘 범위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대상 단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훈련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이 알 수 없는 단어를 이제 언크로 바꾸거나 이제 사후 처리 대상 문구와 같은 샘플링 근사치 및 기술을 사용하면 어휘를 확장하지도 않고도 익숙하지 않은 구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 수준, 이제 BPE 수준, 단어 수준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어휘 처리가 신경 기계 번역에 사용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문법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세 가지 범주를 사용하여 이러한 기법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기반하는 기법, 통계에 기반한 전략, 그리고 기계 번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 규칙. 기반 방법은 이제 정해진 기준 또는 규칙을 사용하여 문제를 식별합니다. 규칙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규칙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대부분은 이제 주어, 동사, 불이치 감지, 이제 의존성 구분 분석 트리 위치 기반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문법 문제를 식별합니다. 규칙 기반 방식은 언어 도구 및 기타 COLL 공유 작업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이제 영어 문법 오류 자동 수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각적 설명으로는 이제 이미지 캡션은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결합하여 발전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이미지 캡션에서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CNN과 RNA 같은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는 데이터 시트입니다. 일부 자연어 처리 데이터 세트는 위키페디아, 이제 구글 뉴스, 이제 트위터와 같은 소스 단어 인밴딩 및 사전 훈련된 벡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어 문법 오류 자동 수정 기능입니다. 이제 N그램은 이제 구글 도서 N그램 이제 컬렉션은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인쇄 도서에 이제 1에서 5g 카운트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이탈리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약 1조 개의 토큰을 생성하고 이제 G집으로 이제 압축되어 이제 24기가바이트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로이터 뉴스 기사와 영화 리뷰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품사 태깅입니다. 이제 품사 태깅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웰스트리트 제너럴에 게재된 총 98,732개의 기사 중 이제 구문의 주석 포함이 된 2,499개의 기사를 포함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어니버셜 정속성 22는 이제 다양한 언어에 걸쳐 일관되고 관련성이 높은 트리뱅킹 주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령 정속성 데이터 세트로 최신 버전 60개의 언어로 된 102개의 트리뱅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US 학습자 영어 코퍼스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쓴 14,000개의 에세이 구성된 코퍼스이고, 이제 정확성과 문법 오류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영어 교수들이 편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입니다. 이제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이제 NLP의 발전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단어 표현 학습 모델 등 핵심 구성 요소로 축소했습니다. 현재 일미론적 영역에서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건적인 방법 중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월 이스페트와 글루브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어 표현을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NPL 모델 학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학습 모델은 이제 순환 신경망과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5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추가 연구 주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기계 번역기와 자동 문법 검사기 모두 워크플로우에 더 많은 기능이나 이제 결과를 추가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추가 특성이나 결과는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둘째, 이제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인베디드 단어 표현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표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 분석이나 텍스트 매칭과 같은 추가 애플리케이션 적합한 다른 표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에는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설명에 애플리케이션 활용하면 자료 처리와 컴퓨터 비전을 모두 연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나 너무 어려우면 당연히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기 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하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완벽한 답이 아니더라도 이게 뭔가 이런 방법이 뭔가 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발전해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설명을 얘기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챕터 부분은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게 모두가 다 공통적인 공부를 하는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요. 사실은 이렇게 준비해온 것만 해도 그래도 잘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텐데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자, 제가 그러면 조금 준비한 걸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 잠깐만요. 저희 확대를 좀 해주면 잘 보이나요? 자, 이게 지금 그 파일인데요. 제가 뒤에 부분, 딥러닝 부분은 앞으로 계속 LSTM, 뭐 RNN 또 CNN 관련된 얘기들은 다른 챕터에서도 한 번 이제 다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뭐 이거 저기 엔지니어 되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 통해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왜 도대체 딥러닝이 적용이 되어 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한서희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창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랑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건데 소위 이제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람은 저희처럼 판서가 되나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제 얘기가 길어지면 좀 문제 있으니까. 자, 사람의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시멘틱,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언어는 또 무슨 구조가 되어 있냐면 신텍스, 구문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한국어는요. 그런 식의 구조라는 게 있죠. 정형화된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발음이 들어가죠, 사실은. 예, 발음, 예, articulation, 발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언어는, 그러니까 이 발음이 또 부정확하면 예, 사실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use라고 해서 프라그매틱스, 활용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대화에서의 쓰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해진 규칙처럼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이랑 저랑 대화할 때는 좀 높임말을 서로가 쓰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끼리 대화할 때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거 사람의 언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언어랑 이제 기계어, 기계어가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예요. 이 두 가지의 소통의 단계를 이어주는 건데 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기계어는 뭐냐 하면 문제가 0과 1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저도 컴퓨터 공학자는 아니지만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 보시면 옛날에 이제 공부 아마 그런 책을 정보 수업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보면 이 컴퓨터는요 0과 1의 배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진법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언어를 기계어의 0과 1의 벡터에 또는 매트릭스에 이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0, 1, 0, 1, 0, 0,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재밌게도 자, 이 문서에서 중요한 이제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기계어로 모든 언어를 다 바꿔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핵심은 뭐냐 하면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컴퓨터가 그걸 알아들었으면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AI 비서처럼요. 그러면 이 문맥 내에서 이제 문장이라는 거 문장이 합쳐지면 문장과 문장이 계속 합쳐지면 단락이 되고 이 결국 문맥이 되거든요. 컨텍스트. 그러면 이 문맥 내에서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 초창기에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하면서 연구자들이 가장 초점을 맞췄던,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입니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에 이제 연구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프리퀀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가 만약에 문장 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다면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일부 틀리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어떤 뭐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 디프레이션, 우울증, 뭐 코로나 블루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인다면 그 표현이 단어 개수로 많다면 단순히 그러면 지금 코로나 19이랑 지금 코비드 19이랑 디프레이션은 서로가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탁 했을 때 키워드를 착착착 뽑아주고 나중에는 어떤 관련된 명령도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베딩이라는 방법은 이제 벡터를 재배하는 그 얘기를 떠나서 그러면 이 초창기에 생각했던 빈도 위주의 가중치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된 단어는 그 문장 내에서 중요하다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걸 우리가 가중치라고 해요. 이게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빈도 위주의 역가중치를 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그러니까 어떤 단어 내에서 워드 내에서의 단순히 프리퀀시를 보는 게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거는 첫 번째가 의미가 세메틱 파악을 하는 게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단순히 많이 사용된 워드가 단순히 빈도가 많다고 해서 그 컨텍스트 내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늘 예시를 드는 건데 우울한 사람들의 문장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나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많이 안 씁니다. 오히려 초창기에 마일드한 디프레션 환자들은요, 나 우울하다는 표현 잘 안 써요. 오히려 다른 표현으로 빗대서 많이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색깔처럼 뭐 빗대 쓰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반복되는 거는 어떤 그 중요도를 얘기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아주 희소한 단어들, 드물게 나오는 단어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희소한 단어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앞서 뭐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디프레션 환자가 예를 들면 뭐 그레이, 색깔이죠. 뭐 오늘 날씨가 흐린 것 같아라는 표현은 한 번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울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은 그런 거를 금방 아는데 만약에 단순히 단어 빈도 가중치만을 본다면 이러한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의미적인 정보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세멘틱한 인포메이션이 손실됩니다. 로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쓰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서 길이입니다. 자, 예를 들면 빈도가 많다라는 건 단순히 그 숫자를 사용했을 때 빈도가 많다는 건 실은 문장의 길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긴 문장에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된다면 사실 그 문장에서의 그 단어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처럼 나오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폐증이라는 혹시 질병 아세요? 어티즘, 어티즘 스펙트럼, 자폐증. 네. 자폐증을 보시면 같은 단어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코리즘이라고 하죠. 반영어라고 하죠. 반영어.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의 발화를 만약에 분석한다면 이 문장이 길어지면서 단순한 에코리즘, 반영어가 반복되니까 하지만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정보는 다른 데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공정한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되는 거죠. 편견이 되버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문서 내에서의 단어 등장 순서가 고려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빈도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수능 때 수학능력 시험 때 보시면 뭐 국어 시험이나 영어 시험들 보시면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뭘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죠. 보시면 어떤 우리 문장에는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문장의 앞에 위치한다든지 귀납법, 영역법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니면 제일 끝에 핵심 문장이 위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빈도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컨텍스트, 문맥을 무시하는 그런 게 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법을 활용하게 되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아까 요 앞에 나온 이게 약원 대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CBOW랑 스키그램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요건 이제 워드투 그러니까 그 인베딩, 단어 인베딩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소위 이제 분산 표현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게 무조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빈도가 많이 나온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어 문맥에 이제 보시면 우리 언어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복합 단어도 쓰잖아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많이 빈도가 쓰인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 Continuous Debug Word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CBOW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차이가 있는데요. 스키그램이랑은 이거는 주변 단어들을 통해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맥 내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쓰이는데 핵심 단어를 그 사용된 주변 단어를 통해서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뭐 나르는 비행기,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자, 이제 만약에 비행기라는 게 내가 어제 타고 온 아시아나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아시아나 비행기 에어라인.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난 아시아나 에어라인을 타고 집에 왔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만 중요한 어떤 워드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아시아나 에어라인을 수식하는 주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이런 플라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나 에어라인은 이게 비행기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문맥 내에서.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장점이 뭐냐면 아까랑은 다르게 희소한 단어에 대해서 동작할 수가 있어요. 주변 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시아나 에어라인은 사실은 희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잘 안 사용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맥 내에서 그 아시아나 에어라인을 꾸며주는 다른 단어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다음 단어의 예측, 중요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스킵그램도 마찬가지. 스킵그램은 반대인데요. 이거는 중심 단어, 센트리드 워드가 있습니다. 중심 단어를 통해서 주변 단어, 마지널 워드를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역으로 예를 들면 약간 동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명사 동사가 되게 중심 단어가 되겠는데요. 단어에서는 예를 들면 음, 저기 보트를 탔다. 내가 낙동강에서 유람선을 탔어요. 유람선을 탔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람선이랑 타다 유람선이겠죠. 이 경우에는 이런 어떤 핵심 단어를 알게 되면 이제 강이라든지 리버 이런 것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같이 따라오는 단어들. 이때는 중심 단어를 먼저 찾고 이제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말씀을 또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언어 모델인데 이건 하나 좀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여기 뒤에 중간에 나오는데 언어 모델에서 보시면 지금 뒤에 있는 요 딥러닝 RMN이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지금 그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들은 어차피 뒤에서 다른 챕터에서 다룰 테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요 챕터에서는 제가 이 지금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대규모 랭귀지 모델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랭귀지 모델을 표현을 쓸 때는 단어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는 우리가 연결이잖아요. 연결된 그러니까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각 단어들이 문장 내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단어가 우리가 어절이라고 표현하죠. 단어들의 모임을. 예를 들면 3어절이라고 하면 세 개의 단어가 쓰여서 하나의 문장을 센텐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단어라고 하는 워드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유닛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확률을 부여해서 그 다음에 연관성이 높은 단어를 찾아주는 이게 우리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백그라운드 얘기가 여기 너무 길어지는데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이게 지금 GPT 모델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여기 말하는 언어 모델.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다음 단어에 올 확률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좀 예측하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챗 GPT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답도 찾고 막 그럽니다. 그러려면 이 언어 모델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대규모로 학습된 언어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해당 시퀀스가 이제 얼마나 그렇다는지 확률을 출력하는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얘기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P는 우리가 확률이라고
확률이라고 그래요. 네. 자, 확률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한글 우리나라 코리안 랭귀지에서 보시면 자, 무모한 운전 또는 난폭 운전.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상당히 사실은 이 시퀀스가 연관이 있죠, 사실은. 이런 게.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치 지금 그 베이지안 모델처럼요, 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결합될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 자, 이런 확률값을 부여해서 우리가 언어 모델 계산해요. 이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여기 그 스킵, 아까 이 수업 정리하신 챕터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뒤에.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순 방향 언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예요. 이거는 포워드라고 해서 순서대로 이제 이 방향대로 이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이니까 이게 우리 사람은 순방향 언어 모델에 조금 더 맞긴 해요. 사실은 보시면 우리 사람이 단어를 우리가 학습하거나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보시면 앞에서부터 뒤로 이해하죠. 우리는. 자, 이런 방식을 쓰는 걸 포워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서부터 뒤로 이해하는 거니까 앞에 이전 단어들이 결국은 컨텍스트, 맥락이 되는 거예요. 맥락, 컨텍스트. 결국은 앞에 단어에서의 맥락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의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어제 카페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 어순에서 앞에부터 이제 어제 카페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다음에 카페라는 이제 이 단어가 학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페니까 뭐 우리 카페를 먹기도 하지만 확률적으로 카페는 장소니까요. 카페는 가는 곳이죠, 우리가. 네. 우리가 강의실을 먹진 않잖아요. 강의실을 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떤 또 접속사가 붙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그냥 단순히 단어만 보는 거예요. 조사는 빼고 어미나 조사는 빼고요. 그래서 어제 카페 갔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우리가 서술어로 끝나죠. 문장에서 동사로. 그러면 이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카페는 가는구나,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연결돼서 그 다음 단어가 확률적으로 올 단어들이 착착착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순서의 방향대로 포워드 방향대로 맥락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단어를 맞추는 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오픈 AI 회사에서 만든 GPT 있죠. GPT 모델이 바로 지금 챗 GPT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이런 순방향 언어 모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이걸 외우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쓰는 이 GPT가 이렇게 말의 어순대로 순서대로 뭔가 정보를 학습하는 모델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역방향이에요. 이제 백워드입니다. 백워드. 랭귀지 모델. 백워드는 뭐냐 하면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마지막 뒤에 문단을 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이 정보를 계산하는 겁니다. 확률 정보를.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문장인데요. 거기 사람 많더라. 근데 솔직히 보시면 정보라는 게 핵심적으로 어디에 맞냐면 우리나라 말은요. 제일 마지막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외국어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로 이제 정보는 동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어제 빵도 먹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콜라도 마시는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마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먹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꼬아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게 많더라. 보통은 이 뒤에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반대로 그 앞에 사람, 그 앞에 거기, 그 앞에 갔었어. 자, 이처럼 위에서부터 주변 맥락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이전의 단어를 맞추는 방식이 바로 엘모라는 인베딩 from language 모델이라는 엘모라는 방식입니다. 프리트레인 방식. 결국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개가 더 있는데 마스크 언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언어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요것도 많이 써요. 이제 요것도 GPT 말고 요거 이제 벌트에 뒤에 말씀드리는데 벌트라는 게 있습니다. 벌트나 앞에 엘모는 뭐냐면 프리트레이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전학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그 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마스크 언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라는 게 우리가 어떤 마스킹.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가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마스킹.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대상의 문장에 어떤 빈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빈칸에 올 적절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빠르게 찾아서 분류해서 학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뭐 사람 많다라는 게 있다면 이게 어제와 사람 많다가 확률적으로 이어지는 건지, 카페와 사람 많다가 있는 건지, 갓서스와 사람 많다가 있는 건지, 거기와 사람 많다가 있는 건지, 각각의 이 어떤 괄호를 하나 쳐놓고 여기 제가 답을 이렇게 제시한 건데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맞힐 이제 맥락의 확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양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보셨던 이 포워드나 백워드의 이제 랭귀지 모델하고는 다르게 어떤 하나의 괄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괄호라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괄호예요. 그러면 제가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추론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제라는 단어랑도 대입해 볼 거고 뭐 뒤에 있는 문장하고도 문맥상 같이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양방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양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키그램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여기 지금 스키그램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 인베딩에 쓰는 건데요. 스키그램은 아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주변 언어를 가지고 중심 언어를 예측하는 스키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건 뭐냐면 어쨌든 그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마스크 모델은 단어를 하나 정도 빈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 두 개나 뭐 세 개 이상의 어떤 워드가 이 마스킹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일종의 마스킹보다는 이제 그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문장에서는 말뭉치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학습해야 될 양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 특정 문맥 앞뒤로 예를 들면 이렇게 어제 카페 지금 두 개씩 보는 거예요. 요 경우는 거기 사람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 클러스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두 개의 워드를 지금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왜냐하면 이게 조사랑 어미를 다 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워드 위주로만 지금 나열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말에는 구나 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클라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 문장이 사용될 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약간 주어 동사의 구조가 합쳐서 하나의 어떤 구나 절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 좀 너무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 스킵그램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거기 뭐 RNA 이런 건 나중에 뒤에서 또 제가 시간 되면 다른 절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자, 한 10분 내외로 제가 지금 한상 선생님 그 저기 논문 리뷰 이제 발표하실 텐데 그 논문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너무 흥미로운 연구이고 논문이나 저도 이렇게 참 영어로 또 친절하게 이렇게 영어 실력이 우수하구나 우리 한서희 선생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조금 이 전문 지식을 많이 요하는 분야라다 보니까 조금 감추려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요. 한 선생님 바로 시작해 주세요.